결국에는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게 되면 공급이 부족하기보다는 수요 과잉이거든요. 서울은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대출 안 해준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안정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이후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이창용 한은 총재 국감 출석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주요 현안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우리 대출 규제 시작되고 여러 가지 분위기 좀 달라진 다음에 네.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 동향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확인할까요? 일단 뭐 영향을 받은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상승 속도가 계속 둔화되고 있었잖아요. 계속 네. 내려오고 있었는데 지난주가 0.1%였습니다. 서울 주간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이번 주도 0.1%니까 일단 상승 속도가 더 내려가는 건 막았다. 반등에는 뭐 성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대출 금리가 뭐 더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심리적으로는 일단 멈춘 것 같습니다. 현상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다 똑같습니다. 수도권 지역도 0.06% 지난주와 동일하고요. 지방도 마이너스 0.02% 지난주와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팽팽한 줄다리기 시작됐다라는 생각입니다. 매수 관망세 견고해지고 있고요. 매물은 증가하는데 이제 매수자들은 지금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심리가 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큰데요. 사실 뭐 물론 서울도 이제 지역마다 편차는 굉장히 큽니다만 잠실만 하더라도 뭐 엘스가 28억 원 전고점 뚫었기 때문에 전고점이 27억 원이었습니다. 28억 원 넘고 호가는 더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자들은 이 가격을 따라가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이런 팽팽한 줄다리기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한은 총재가 국정감사에 나가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과열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정책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줘서 그렇다 이렇게 콕 집었다던데 네. 뭐라고 했고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네요. 정책금융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금융이라는 게 뭐예요 정확히? 우리 뭐 디딤돌 대출 뭐 이런 대출들도 뭐 신생아 있고요. 특례 신생아 대출. 특례 대출도 있고요. 특례 보금자리도 있고요. 있는데 제 생각에는 특례 보금자리 작년에 했던 걸 좀 비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얘기 붙어 있는 그런 대출들이군요. 나라에서 해주는. 나라에서 해주는 거 저리 대출 한마디로 정부가 작정하고 작전을 짜서 이제 해주는 대출인데 정책 금융이 확대가 돼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러왔다. 이거는 물론 현 정부도 문제고 전 정부도 문제고 모두 다 비판을 했습니다. 항상 정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했고요. 한마디로 일관성 없는 정책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우리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국토부에서는 아니야 이거 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고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출산 대책이야라고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간담회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이거는 집값하고 관계없어. 네.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국은행 총재께서 콕 찍어서 이거 비판을 했기 때문에 좀 정부도 이제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고요. 일관성 없는 정책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좀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이제 사전 점검했습니다. 네. 뭐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프레이드도 하고 뭐 엄청난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퍼레이드요? 예, 퍼레이드도 하고 뭐 행사가 굉장히 이제 거창하게 진행이 됐는데 제 주변에도 이제 전세나 월세를 얻어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입주가 이제 사전 점검을 하면 입주가 임박을 했는데 물건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안 떨어지냐라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대다수의 집주인들이 전세를 안 놓는데요. 실거주 그래요? 의무에 걸려 있기 때문에 3년 유예가 됐지만 어차피 실거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언제 들어가서 살아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사전 점검 가보니까 너무 잘 지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새 집에 내가 들어가자라는 심리가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놨던 매물들도 지금 다 회수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동구에 이 둔촌주공이 입주를 하면 전세금이 연말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했던 이게 시장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보자면 어차피 내가 3년 살아야 되는데 굳이 뭐 유예 기간 더 2년 지나서 할 바에는 처음부터 살자라는 심리가 강해서 생각보다는 임대 물량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죠. 3년 이후에 차라리 그냥 폐지를 해뒀더라면 전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을 텐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우리가 그 신생아 대출 나올 때 네. 야, 신생아를 대출해준다고 막 태어나게 할 수가 있어? 이거는 그렇게 시장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본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뭐 이게 사실 대출 받으려고 출산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쵸. 출산을 했는데 상품이 있으니까 이 때마침. 기회에 한번 사보자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는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또 신생아 뭐 또 출산율도 올려야 되니까 참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저는 이래나 저래나 이게 집값에 결국에는 그러면 폐지하면 서울 주택 시장이 안정되냐라고 하면 폐지하더라도 안정되진 않을 거거든요. 정책 대출이 사라져도 집값이 떨어지진 않는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여러 그렇죠? 가지 요인 중에 이제 한 개의 작은 요인인데 이 작은 요인을 제거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게 되면 공급이 부족하기보다는 수요 과잉이거든요. 서울은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대출 안 해준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안정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요가 적정 수요가 얼만큼이냐 이거 참 따지기 어렵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뭐 조선시대부터 뭐 한양은 수요 과잉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왜 다들 너 로또 당첨되면 뭐 할 거야 할 때 엄마 아빠랑 살 멋진 집 한 채 사고 보통 이렇게 시나리오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쉽지 않을 것 쉽지 같기도 않을 한데. 것 같습니다. 서울에 일자리도 다 있고요. 모든 인프라가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로또 큰 거 걸리면 서울에 집 하나 사자라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뭐 집값이 너무 올라서 요즘은 로또 돼도 집 사기 어렵다 이런 로또 한 5번 돼야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나올 정도인데 이 정책 상품뿐만 아니라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이 집값을 올리는데 한몫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 모양이에요. 네네.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실제로 많습니까? 실제로 뭐 32% 정도 되는 거로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3년간에 2건 이상 담보대출 받은 분이 32%인데 한국은행 총재께서 또 이게 국감에서 이 발언을 하셨는데요. 스트레스 DSR 2달 연기한 거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집값 상승이 됐고 금리 인하 타이밍을 이것 때문에 좀 놓쳤다라고 굉장히 맵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금리 인하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정책 실패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내가 못했잖아. 똑바로 해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비율을 보게 되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2023년에 2건 이상 대출 받으신 분이 31.2%고요. 2021년은 34.2%니까 살짝 줄어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여전히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고 있고 더 문제는 상위 20% 고소득층들이 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좀 있고요. 더 늘어났습니다. 고소득층들이 대출을 받은 비율이 2022년에 92.8%였는데요. 2023년에 93.7%로 늘어났기 때문에 뭐 불평등의 문제로 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요. 또 한편에서는 법 다 지키고 LTV DSR 지켰는데 내가 돈 있어서 대출 받았는데 이것까지 문제를 삼느냐라는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집 산다고 해도 대출 받기가 현장에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김진희님 이런 의견 주시고요. 근데 요즘에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전망이 여전히 엇갈리는데 네. 요게 딱 작년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단 말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래프가 작년 올해 이 거의 그래프 비슷합니다. 네. 거의 비슷하게 데칼코마니 같이 보이는데 네. 아니 45년 된 은마 아파트 은마가 달리고 싶은지 지금 몇십 년 됐잖아요. 네네. 재건축한다고 얘기 나온 지가. 네네. 근데 이게 30억 원에 거래가 됐대요. 맞습니다. 근데 강남이라고 해도 지금 관망세가 지금 짙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신축이든 구축이든 아직까지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왜 그런 거예요? 뭐 나중에 신축이 될 거니까요. 이게 얼죽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축 아파트 인기가 굉장히 높고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음마 아파트가 이제 나중에 재건축이 되는데 물론 시간은 좀 오래 걸립니다만 진짜 달리고 싶은가 봅니다. 제가 2006년에 뭐 부동산 책을 샀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책에서도 음마는 달리고 싶다고 그렇죠. 했는데 음마가 달리고 싶은 지 한 30년 된 거 같아요. 그동안 제대로 안 달리다가 최근에 네. 달리는데 10월에 29억 4,800만 원 이제 신고가 거래가 됐고요. 전용 84입니다. 기존에는 28억 2천만 원이었는데 2012년 한 10년 좀 더 넘었네요. 그때 침체기 때 10억 원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그때 샀으면 아마 3배 수익률을 올렸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신축 아파트는 주춤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원베일리 전용 84 60억 네. 거래된 거 우리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물론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실거래에 뜨진 않았습니다만 어제 나온 비공개 정보에 의하면 63억 원 거래가 됐다고. 네? 63억 원. 와, 그래서 이 전용 84제곱미터 말씀하시는 전용 게 맞아요? 84입니다. 그래서 현장 분위기도 야 이게 되네. 와. 진짜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되네. 와 이걸 계약금을 넣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뭐 신축이든 구축이든 강남 쪽에 지금 호가가 올라가는 건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들도 개포도 그렇고요. 잠실도 그렇고요. 우리는 잠실이 이제 반포가 다 60억이야라는 그런 이상한 논리가 적용이 되기 그렇지 때문에 않아요. 이 그렇지 대단지의 않습니다. 경우에는 같은 단지의 경우에도 그래서 편차가 커요. 그렇죠. 두 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되는데 아니 이게 10월에 63억 원에 거래됐다고 하는데 12월 거래 보니까 뭐 38억이던데 이러면 30억 급락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도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돈과 층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고요. 컨디션이 뭐 다릅니다. 지금 뭐 매물도 네. 거의 없고요. 사실 이거는 돈 많은 분이 그냥 필요하니까 그냥 하나 사신 거기 때문에 절대 이 뭐 단지 전체가 그럼요. 평균 60억 원 이렇게 가는 뭐 게 아닙니다. 반포가 60억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이게 심리적으로 크다니까요. 이게 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1등의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분들도 이제 점수가 같이 등달아서 목표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야, 1등이 100점이 만점인 줄 알았는데 200점이 만점이야라고 하면 나의 목표도 100점, 80점에서 150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이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3,000세대 뭐 그 이상 되는 대단지의 경우에는 상가 인접이냐 지하철에 가깝냐 그럼요. 학교에 한강 뷰가 가깝냐 나오느냐. 뷰가 네. 어떠냐에 따라서 수천에서 수억 원 차이 나는 일은 부지기수입니다. 절대 평균가가 이 정도는 아니고요. 15원 이상 차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원가에. 그게 늘 있는 상황이라 이 상향 평준화는 이건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매매가만 오르는 게 아닌가 봐요. 분양가가 꽤 많이 올랐다고요. 분양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민간 아파트 9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평균 분양가가 서울입니다. 3.3제곱미터당 4,424만 원이 평균입니다. 강북, 강남 합쳐서 평균이 4,424만 원이니까 사실 뭐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다는 얘기고요. 문제는 속도인데요. 전월 그러니까 8월 대비 2.61%가 올랐고요. 작년 9월 대비 38%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은 좀 문제고요. 전국적으로 보자면 작년 대비 13.31%니까 전국적으로 13%인데 서울이 사실상 다 끌어올렸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면적별로 보게 되면 뭐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이 11.5% 정도 올랐고요. 대형 같은 경우는 30.5% 올라서 대형 분양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네. 속내막을 좀 살펴보게 되면 왜 많이 그래요? 올라가긴 했는데요. 네. 절대 금액을 보면 여전히 소형이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가격이 높습니다. 아. 한 2,600만 원 정도 되고요. 대형은 한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저평가된 대형이 좀 많이 올랐고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소형 같은 경우는 절대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은 살 사람이 산다라는 입장 때문에 최근에 좀 더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요층이 탄탄하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네. 근데 공사비가 올랐다는 얘기는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들었거든요. 그럼요. 공급망이 망가졌다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올랐다 등등 얘기 많이 들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품질도 비례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거 아 아닐까요? 근데 왜 이렇게 하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화가 나는데요. 네. 우리가 뭐 우리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사는 이유도 뭐 브랜드도 좋지만 품질도 사실 좋기 때문이거든요. 뭐 그런데 거기서 한 땀 한 땀 이런 거 없으면은 장인 정신도 없는데 그 가격 주고 안 사죠. 이게 네. 3.3제곱미터당 4,400만 원이면 진짜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하자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자 심사를 일단 접수가 돼가지고요. 이제 판단 실제로 하자로 판단된 비율이 64% 정도 되는데 2019년에서 2024년까지 5년 동안 접수된 게 12,000건 정도 접수가 됐고요. 그 중에 64%가 실제 하자다. 하자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불량, 기능 불량도 있고요. 들뜸, 탈락, 뭐 균열, 결로, 누수도 7.8%나 되니까 한마디로 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점은 좀 새집 지었는데 이렇다는 새 거예요. 집이요. 새 집이. 네, 오래된 집도 아니고 새 집이 이 정도니까 하자가 더 늘어났고 저는 좀 더 걱정되는 부분이 2024년 올해잖아요. 분양가가 아까 제가 서울 분양가가 1년 만에 38%가 올랐다고 했는데요. 올해 하자가 평년보다 20%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국토부 자료니까 뭐 용감하게 제가 좀 밝혀보자면 최근 5년간 누계 기준으로 상위 건설사들 하자 기준을 보면 GS건설 들어갔고요. 계룡건설, 대방,
SM 상선 대명 종합건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걸 분양받으신 분들은 전 재산이잖아요. 큰 그쵸. 마음 먹고 내 전 재산을 분양받고 비싼 집을 받았는데 심지어 다 내 것도 아니에요. 은행하고 보통 반씩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반 가졌는데 이게 이렇게 하자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속상한 일이기 때문에 좀 제발 좀 신경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장님 전 궁금한 게 GS건설이 전체 최근 5년 누적 기준으로 볼 때 상위 건설사 하자 1등이란 말이에요. 네. 1639건. 근데 이게 집을 워낙 많이 지어서 규모가 그런 영향도 커서 있죠.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자 자체가 많은 거예요? GS가 좀 많이 하기도 했고요. 워낙 공사 현장이 많았기 때문에 하자도 좀 많았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게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요것도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 지역에 소위 말하는 노른자위 지역 네네. 고가 아파트 당첨자 최근에 10명 중 4명이 2030 세대라고 해요. 네네. 당첨된 것도 신기하고 일단 가점이 되나 싶긴 한데 네. 됐다고 해도 이걸 무슨 돈으로 사지 싶긴 한데 네. 이게 어떻게 당첨이 되는 거예요? 일단 되기도 어렵잖아요. 서울에 올해 분양을 한 12개 단지를 분석을 했는데요. 2030 비율이 44%,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4050 주택 구매 연령이 구입한 비중이 49%니까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자, 비결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반 공급 가점 점수는 안 나오잖아요. 4인 가족 만점이 69점. 84점 만점 받으려면 7인 가족이 돼야 되는데 결혼도 안 한 2030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7인 가족이요? 7인 가족. 네, 한 지붕 세 가족도 아니고. 자녀 3명에 부모님 모시고 와.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네. 특별 공급입니다. 특별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당첨이 된 것 같고요. 청년 특별 공급, 신생아 특별 공급이 올해 신설이 됐고요. 9억 원에 묶여 있던 특별 공급 분양가 기준도 없앴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또 우리 일반 분양 중에는 가점 물량이 있고 추천 물량이 있는데요. 그렇죠. 2년 전만 하더라도 전용 85 이하는 가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불공정해 해서 추첨을 늘렸습니다. 전용 59 이하는 추첨이 60%고요. 60에서 85제곱미터 사이는 추첨이 3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 좋은 분들은 또 당첨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기성세대 분들보다는 청년들이 좀 많이 당첨이 된 것 같고요. 또 기성세대 중에 무주택자 분들은 또 억울하다. 40, 역차별이다. 50대는 나는 진짜 아이들 낳고 아둥바둥 기다렸는데 이거 역차별 아니냐 이런 그런 말씀도 목소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실 근데 수가 사실 있겠네요.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년층을 배려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라. 그러려면 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정책적인 배려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세대 갈등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좀 됩니다. 근데 여하간 내 집 마련 안 하고 좀 기다렸다 청약하는 게 답인 걸로 돼 있으면 청약 경쟁률은 계속 당분간 좀 올라가겠네요. 계속 올라가겠죠. 청약 물량도 이제 올해가 좀 많이 나왔고요.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강남 쪽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물건들이고 아마 내년부터는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김인만 소장님 만나서 일찍 공부했으면 취직하자마자 집부터 사진 않았을 텐데 진짜 그랬어야 되나? 제가 진짜. 23년 전에 네. 취직하자마자 이제 6천만 원짜리 엘리베이터 없는 나홀로 아파트를 산 게 그게 재건축이 됐어요? 안 됐죠. 예, 목돈연구소 들으시면 저 같은 실수를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제도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최근 집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 실수요다. 소장님도 네네. 강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연령대별로 보니까 30대는 주식 팔아서 집 샀다. 이게 제일 많던데요. 아무래도 비율로 보면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집 팔아서 실수요자들이니까 자기 보유 부동산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신 분들이 57.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주로 40대들이 이 비중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40대들은 부동산 처분해서 내 집 마련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주식 채권을 팔아서 마련하신 분들은 비율은 낮기는 합니다. 네. 2022년에 4%였는데 2023년에 6.3%, 올해는 13.8%까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서 비중을 따져본다면 20대는 16.4%고요. 50대는 11.4%니까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주식 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더 많이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40대, 50대는 원래 살던 집 팔아서 이사를 가고 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대출 규제의 역설입니다. 대출을 전방위로 묶어버리면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말고는 이 부모님 조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맞습니다. 살 네. 수도 없고 네네. 주식만 가지고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최근에 이런 분위기가 소장님 원래 이랬어요? 아니면은 요즘에 유독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거예요? 최근에 물론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더 강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원래 주택 구매 연령이 40에서 한 59세 정도. 30대들은 사실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30대들이 그렇게 집을 많이 사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집값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30대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좀 무리해서라도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세대가 달라져서 그렇죠. 지금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50, 60 정도 되거든요. 어느 정도 자금력을 가진 분들이 부모님 도움을 좀 받아서 좀 많이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거 짧게 볼게요. 직거래하는 분들이 많다는데 집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 불안해서 직거래 될까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건 중에 한 건 정도 어휴. 11.5% 정도가 네. 직거래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중개보수 아깝다는 얘기고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정성 좀 더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개사들도 이제 불만이 있으니까 서비스 좀 개선을 네. 해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안정성 본인 확인하시고요. 좀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잘 게 중요할 것 따져보시고 같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